공장에 이어서 베이징 1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여파와 국내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웅진그룹이 코웨이 인수를 확정하면서 코웨이가 6년 만에 웅진코웨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습니다. 윤석금 회장은 렌털 시장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코웨이를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0대로 낮아집니다. 집값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뀌면서 9억 원이 넘는 집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연 24%가 넘는 불법 대출을 받은 경우 앞으로 이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불법 업체는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산 감축 등 구조조정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가 2천여 명의 직원을 감축한 데 이어 베이징 1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베이징 현대는 1차 부품 협력사들에게도 가동 중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물량을 이전을 통해서라도 수익률 향상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 여파로 시작된 현대차의 가동률 저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내 판매량은 지난 2016년 114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2년 연속 80만 대를 밑돌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베이징 현대 1공장을 시작으로 중국 내 다른 공장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판매 부진을 겪는 스촨 현대와 기아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둥펑위에다 기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판매율을 증가시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금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좀. 중국 시장에 내린 현대차의 조치가 응급처치에 그칠지 아니면 대수술로 번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현대 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구조조정의 여파와 확대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판매보다 생산이 많아져서 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이 글로벌 생산 능력과 판매량 짚어주시죠. 네, 현대기아차의 연간 글로벌 생산 능력은 910만 대 정도입니다. 예. 여기에 올 하반기에 기아차의 인도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940만 대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난해 판매량은 연간 740만 대 정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이런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판매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산 구조조정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네,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생산 능력과 판매량의 격차는 200만 대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예. 베이징 1공장의 가동 중단은 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 1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 현대차의 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1,250억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에서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는 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을 공략을 하고 있지만 일본 브랜드의 아성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권 기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네. 현대 기아차의 국내 생산 구조조정 가능성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가능성이 낮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국내 공장도 생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노조의 반대를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단체 협약상 신차를 생산하거나 공장별 생산 물량을 조정할 때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은 지난해 2.1%까지 떨어진 영업이익률을 3년 뒤인 2022년까지 7%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원가 구조와 경영 효율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 부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 부회장은 최근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수소차와 자율차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끄느냐, 정 부회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윤석금 회장의 웅진그룹이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웨이가 6년 만에 웅진코웨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습니다. 먼저 서주연 기자입니다. 코웨이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사명을 웅진코웨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웅진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웅진코웨이를 매각한 지 6년 만입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세범 전무가 그룹 주력사가 될 웅진코웨이 경영에 참여하고 이혜선 코웨이 대표는 유임됩니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10월 말 코웨이를 되산다고 발표했는데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코웨이 인수를 확정하면서 오히려 렌탈 시장의 사업 전망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웅진싱크빅은 자체적으로도 AI 서비스 품목들을 많이 출시를 하면서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코웨이 인수하고 나서도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시너지가 많이 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윤석금 회장이 1989년 설립한 생활가전 렌털 업체로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코웨이 인수를 계기로 웅진그룹 재건에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렌털 시장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코웨이를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웅진그룹의 코웨이 인수 작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외부 자본 의존도가 높아진 점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셀러리맨에서 그룹 회장이 된 윤석금 회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웅진이 코웨이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좀 다시 짚어볼까요? 네, 웅진그룹은 지난해 1월 코웨이 인수를 추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만에 계약을 했는데요.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극적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이달 21일 임시주총에서 사명 변경과 신임 이사진 선임 등을 의결하면 웅진의 코웨이 인수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웅진그룹이 4천억 원, 그리고 스틱인베스트먼트가 5천억 원, 한국투자증권이 1조 1천억 원 등 모두 2조 원대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코웨이 인수를 계기로 웅진그룹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윤석금 회장은 코웨이 인수를 계기로 웅진그룹을 재건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정수기,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냉장고 등 대형 가전, 가구까지 렌탈하는 시대가 온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코웨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렌탈 시장 1위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웅진그룹은 인수 후에도 코웨이의 경영은 당분간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렌탈 비즈니스는 98년 IMF 때 만들어진 비즈니스입니다. 불경기일수록 소비자분들이 찾으시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그런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걸림돌은 없을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무 불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말 웅진의 신용등급을 기존보다 한 단계 낮춘 데다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려 추가 하향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익의 감소,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유동성 문제, 현금 흐름 문제, 거기에다 기업 가치 하락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재무적으로만 봐도. 이에 대해 웅진그룹 측은 이자 상환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비상근 이사에 오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세범 사업운영총괄의 향후 경영 능력도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도심 건물에 대형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 지속되면 대응 수준도 단계별로 높아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환경부가 오늘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 내놨다고요?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 도심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면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저감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조만간 공모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출도 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외 공기 정화기는 중국과 네덜란드에서 운영된 적이 있는데요. 대당 1, 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장관은 또 현재와 같이 비상 저감 조치를 단순히 연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응 수준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일 연속으로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정부와 공공부문 차량을 모두 사용 제한하고 5일 이상 발령되면 차량 이입제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험과 공동 비상저감 조치 시행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 장관은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해선 약 5천억 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라고요? 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여야가 초당적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으니 입법과 예산 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차량 공회전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물청소 시행 횟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와 노인 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세먼지 사태가 자동차 업황에도 변화를 줄 조짐입니다. 경유차 대신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하자 LPG 업계와 자동차 업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LPG 자동차 사용에 대한 규제를 없앨 경우 일반 소비자들 누구나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LPG 신차 개발을 마친 곳도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미리 세운 겁니다. 그래서 또 처음으로 그 QM6 중형 SUV에다가 또 LPG 기술을 또 적용을 해서 저희가 개발 중입니다. LPG가 또 질소산화물 배출도 현저히 적어요. 미세먼지가 되게 많고 공기가 탁하고 이럴 때는 분명히 LPG가 청정 에너지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장점까지 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사용 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오는 2030년 LPG차 시장 점유율이 1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택시에 자주 이용되는 중형 세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는 판매 동력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신규 경유차 등록 대수는 79만여 대로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경유 차량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악재로 애물단지가 된 경유차와 다시 뜨는 LPG차. 환경 문제가 두 차종의 희비를 엇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겨냥해 금리 2%대 전월세 대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금융당국이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대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연령 하향 정도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입주택 가격 제한도 개선되는데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제한이 바뀌면서 시가 13억 원 정도의 주택도 가입 가능해져 혜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입 조건 외에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노령층에겐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네, 또 청년층을 위한 전월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의 소액 보증금 대출이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월세자금 대출도 최대 월 50만 원, 총 1,200만 원 한도로 가능해지며 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 상품도 지원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 3만 3천 명을 지원할 목표로 지원 한도는 1조 1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오늘 주요 정부 부처들이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지 취재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예. 금융위원회부터 살펴볼게요. 연 24%가 넘는 불법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융사들이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연 24%인데요. 좀 예를 들어 보면 이 미등록 대부 업체에서 만약에 연 26%로 돈을 빌렸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최고금리인 24%에서 초과되는 2%포인트만큼만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한 연 26% 이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등록 안 한 불법 업체는 이자 자체를 아예 못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취지고요. 네. 이 차주가 돌려받는 방식은요, 직접 이 불법 업체에 찾아가서 이자 전액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이른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현재 대부업법에는 이 초과 이자만 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금융위는 법 개정을 해서 이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방침입니다. 예. 불법 사금융을 엄벌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데 가계대출이나 자영업대출 관리 계획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대비 올해 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증가폭이 5.8%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5%대로 안착이 되긴 했습니다. 네. 다만 금융위는 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자영업 대출, 그중에서도 이 부동산과 임대업 대출, 이쪽은 좀 일정 비율 내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미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과 임대업 대출이 좀 과한 은행들만 추려서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좀 더 구체적인 이 자영업 대출 관리 방안을 올 2분기에 내놓겠다, 이러한 계획입니다. 앞서 전화 연결에서도 들었다시피 그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나이도요, 현재 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50대로 낮추고 청년들을 위한 이 저리 2%로 낮은 금리의 전월세 자금 상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기부 쪽 내용도 좀 볼게요. 5G 상용화가 당초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연기가 불가피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과기부도 업무 보고를 계획을 좀 내놨는데요. 이 단말기 출시가 연기되는 등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서 좀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요. 네. 3월 말까지 5G 상용화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과기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5G 상용화 시점이 4월로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기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5G가 상용화가 안 되는 이유는 네트워크라든지 단말기 또 이 서비스 등 이러한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여건들이 좀 시장에서 준비가 덜 됐다고 정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기부는 상용화 시점이 많이 늦어진다거나 또 우리나라가 이 최초 상용화 국가가 안 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정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눈에 띕니까? 눈에 띄는 내용은 이 앞으로 이 편의점 주인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때 이 가맹본부에 계약 기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폐업에 있어서 가맹점 주인의 책임이 없다면 이 가맹본부가 이 계약 기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가맹점 주인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위는 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오늘 또 국토교통부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좀 보면요. 주택 재개발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임대주택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를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서울은 10에서 15%, 또 경기도와 인천은 5에서 15%로 최대 15%인데 이를 20%로 올려서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월급 외에도 부수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하는 직장인들 참 많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등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인이 지난해 18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납부합니다. 하지만 월급 말고도 연간 종합소득이 3,400만 원을 넘으면
소득 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만 9천여 명이 소득 월액 보험료를 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00명 중 1명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이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 등의 소득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월급의 소득이 6억 2,950만 원을 넘어 소득 월액 보험료를 상한선까지 내는 직장인도 3,800명이나 됐습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는 2011년에 도입됐습니다. 2017년에는 직장인 이모 씨가 소득 월액 보험료를 정하는 사항과 범위가 법에서 구체적이지 않아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헌법 소원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소득 월액 보험료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과 대상 결정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입이 있는 만큼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부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2022년 7월 이후에는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장인이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중견기업 사주 일가나 부동산 재벌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이번 세무조사 대상 95명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습니까?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중견기업 사주 일가가 37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나 전문직 등이 48명으로 불공정 탈세 혐의를 받는 95명입니다. 이들은 대기업 사주 일가와 달리 대부분 정기 순환조사에서 제외되거나 비상장 기업 등을 운영해 공시 의무가 없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와 달리 이번엔 조사 착수 때부터 폭넓게 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공정 탈세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해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데 사용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본 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특수 관계자 간 부당 내부 거래나 우회 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을 통해 세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방식 등도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 받게 되는 거죠? 일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악의적 탈루수법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입니다. 또 불공정 거래나 기업 사주의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택시와 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45일 만에 마지막 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대신 월급제 도입 등 택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오전 11시부터 5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전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만 카풀 운영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택시업계가 한 발 물러서면서 정부 안을 받아들인 건데요. 대신 택시업계가 요구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가 도입됩니다. 이 밖에 초고령 운전자 개인 택시를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고 올해 상반기 내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합의됐습니다. 대타협기구는 오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합의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회의장에 들어서기 직전까지도 택시업계 일각에선 회의 불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일부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출퇴근 자가용 카풀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전현희 더민주 택시카풀 TF위원장은 이번 협의가 마지막이라며 조금씩만 양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전 의원이 148번이나 농성장에 찾아온 진정성을 감안해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 사업이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그동안 불편하다고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고 할인율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슬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그동안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일부 지자체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정기권 형태로 구입하면 개별적으로 요금을 낼 때보다 10% 더 싸게 살 수 있고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면 마일리지 형태로 20%까지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선불 충전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해 불편하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사항을 고려해 기존 선불 교통카드에 더해 후불 교통카드를 새로 출시하고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시범 사업을 전국 주요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어디를 가든 전국 어디에서 호환도 가능하고 다양한 수단 간의 환승도 가능하고 요금도 이제 다양할 텐데 그런 요금도 이용이 다 가능해진. 최대 30%인 할인폭도 확대됩니다. 기존 정기권 구입 혜택과 보행 자전거 마일리지 정기배, 차량 2부제 운행 동참이나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비례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해 기업들이 지자체에 내는 부담금을 직원들에게 마일리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등 정부가 정한 대책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대책에 솔선수범해야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1% 떨어져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남구와 강동구, 양천구가 0.2% 넘는 하락률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낙폭이 커졌습니다. 전셋값은 0.15% 떨어져 1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일주일째 이어졌던 최악의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오늘 서울은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뤄뒀던 실내 환기를 하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울산, 부산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은 오전에는 한때 나쁨 수준에서 오후 들어서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어졌던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대기질은 나빠지지만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최고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강원도와 경북 북부, 경상 동해안으로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은 16도, 광주와 대구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는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